한양 한 양갓집에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이 씨가 살고 있었다. 갑자기 혼자 되어 머슴을 데리고 농사일과 힘든 집안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과부는 머슴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과부는 머슴에게 일을 잘하라고 철마다 옷을 해주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시킬 때면 가까이 불러 다정하게 얘기를 하며 격려해 주었다. 그런 친절이 화근이 되어서 그 친절을 착각한 머슴은 과부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머슴은 흑심을 품고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과부와 은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에 과부 이 씨가 머슴의 행동에 거부감이 들어 약간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머슴은 이웃들의 약간씩 추문이 퍼지게 하더니 어느 날 과부가 자기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근래의 관계를 끊고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고 형조에다 고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법률에는 양갓집 여자가 사간을 하면 그 짓거리를 한 남녀를 모두 벌주고 여자는 노비로 만들어서 그 여자를 고소한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머슴은 이 법을 악용해서 이걸 노린 것이었다. 형조에서 형방이 머슴을 불러 이 사실을 확인하니 머슴은 그동안에 과부가 주었던 옷이며 물품들을 모두 갖고 와서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그 관계가 사실임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과부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 과부가 한 꾀를 생각해냈다. 과부가 형방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주의를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아랫배 밑에 어릴 때의 화상을 입은 상처가 손바닥만한 게 있으니 만약에 은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것을 알 테니까 이걸 물어보라 했다. 그래서 형방이 머슴을 불러 물으니 머슴은 이미 뇌물을 주어서 형방 밑에 사람들을 삶아 놓아서 이 말을 엿들은 형방의 사람이 머슴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형방이 머슴을 불러 여자의 은밀한 곳에 무슨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었다. 묻기가 무섭게 머슴은 위기양양하게 아랫배에 화상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문하던 형방이 당황해하자 과부는 머슴이 사람들을 매수해 엿들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옷을 벗어 음부를 형방에게만 보여주었다. 형방이 여인의 아랫배 밑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상처는 없고 하얀 맨살과 여인의 음문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은 거짓 고소임이 밝혀져 구속되고 과부는 풀려났다. 그러나 여인의 음부를 모두 본 형방은 과부댁에 그걸 다 봤다는 게 화제거리가 되어 이 소문이 사방팔방 동네방네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마침 그 형방은 부인이 죽은 호래비이어서 부인의 오해는 면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과부댁의 음부를 본 것에 대해 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민심과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수많은 입방망이들에 시달리다 반강제로 중매쟁이들이 끼어들어 음부를 본 죄로 과부와 재혼하게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 그제서야 이 사건은 결국 잠재워져 조용하게 되었다. 형방이 과부와 재혼하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과부와 호래비인 형방만 좋게 된 재판이 되고 말았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닥쳤던 개꼴된 머슴 꼬라지를 본 사람들은 죽수어서 개좋은 일 시킨 놈이라고 말했고 이런 말들은 지금도 엉뚱한 놈에게만 좋은 일이 되었을 경우 흔히 사용되는 말이 되었다. 병마절도사 김견신은 의주의 장교였다. 어머니는 비녀도 꽂지 않은 나이에 동양의 모씨와 혼인을 약속하고 납채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병으로 죽었다. 김견신의 어머니는 비록 초래를 올리지 않았으나 패백은 받았기에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다 생각했다. 그래서 부고를 듣고 즉시 발상하여 가서는 정성과 공경을 다해 시어른을 모셨다. 3, 4년이 지난 뒤 친정부모를 뵙고자 돌아왔다. 동네 부자 김아무개는 수십만 거부였다. 때마침 호라비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정렬하고 현숙하다는 소문을 듣고 후처로 삼고자 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만금을 패백으로 바치고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빈궁했기에
망금이란 말을 듣고 군침이 돌았다. 하지만 딸의 정절을 떠올리니 말을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아 사양하며 말했다. 패백이 정말 후하기는 하오. 그러나 딸아이가 수절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굳기에 그 뜻을 무너뜨릴 수 없소이다. 김아무개는 거듭 간청했지만 끝내 허락받지 못하고 마침내 떠났다. 그 댁은 평소 가난한 집이라 안방과 사랑방이 멀지 않았다. 여자는 안방에 있다가 이야기를 들었다. 손님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부친을 불러 물었다. 아까 오신 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별다른 이야기 안 했다. 여자가 여러 번 캐물으니 아버지가 실토했다. 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내게 그 말을 전하기가 뭐하구나. 여자가 다시 간곡하게 물으니 답했다. 망금을 주고 너를 처로 삼고자 한단다. 소녀 빈궁하신 아버지가 언제나 매우 걱정되었지만 도와드릴 길이 없었지요. 망금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평생 호사스럽게 사실 수 있지요. 그게 어찌 소녀의 지극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한 신분이라 수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물며 저는 납체만 받았을 뿐 죽은 남편과 합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니 평생토록 수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청하여 허락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바깥사랑으로 나가서 급히 김아무개에게 사람을 보내 돌아오라고 청했다. 딸의 말대로 혼인을 허락하니 김아무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망금을 보냈다. 그리고 택일하여 초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견신의 아버지다. 그녀는 김아무개의 가문에 들어가 은혜와 위엄으로 친척들을 이끌고 노비들을 거느렸다. 손님을 대접하고 가산을 다스리는데도 하나하나 정연한 법도가 있으니 집안의 법도가 더욱더 바로 서고 재산이 점점 불어났다. 얼마 안 있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김견신이었다. 견신이 자라남에 그를 가르치는데도 법도가 있었으니 나중에 견신은 의주장교를 수행했다. 때는 신민년 1811년 겨울이었다. 가산도적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때 견신의 나이 31살이었다. 때마침 견신은 보직이 없어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견신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도적이 도내에서 봉기했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 편하게 수수방관만 하느냐. 상책은 군사를 불러 모아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무찌르는 것이요. 중책은 스스로 군문으로 나아가 영문의 지휘를 따르는 것. 하책은 군호에 편입하여 온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찌 다른 사람 일보듯이 가만히 집에 앉아만 있느냐. 그러자 견신이 답했다. 삼가명을 받들겠나이다. 견신은 집안 재산을 내놓아 민중들을 불러 모아 군복을 짓고 기계를 만들어 의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반란과 전시의 군무를 맡아보던 순무사로 갔다. 정주성 밖에 진을 치고 위에 의거해 적을 토벌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은 수가 많았다. 적병들이 감히 서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정주를 치고 들어간 데에도 이 사람의 공이 컸다. 성이 함락되던 날 곧바로 도적 소굴로 들어가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냈다. 관찰사가 그 공을 아르니 나라에서 크게 가상이 여기어 내금장과 선정관 등의 관직을 연이어 제수했다. 이어 충청병사와 별군직을 시키고 나서 개천 군수를 제수했다. 개천은 의주 도내의 읍이다. 금이 환양하여 존경의 표시로 가마로 어머니를 모시고 녹봉으로서 봉양하니 도내에서 흠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안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집 이웃에는 한 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다. 이 무당은 젊고 예뻐서 안씨 선비가 마음에 두고 늘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무당도 안씨가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하루는 저녁 때 안씨가 꾀를 부렸다. 안씨는 거짓으로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고 소리치며 아내에게 옆집 무당을 좀 불러와 귀신 쫓는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라 했다. 부탁을 받은 무당이 와서 누워있는 안씨 옆에 앉아 안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굿할 준비를 하는데
안씨가 갑자기 무당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꽉 쥐었다. 이에 당황한 무당이 겉으로는 의젓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 빨리 놓아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도 안씨가 계속 놓지 않으니까 무당은 이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방문 밖에서 걱정하며 보고 있던 안씨의 아내는 그 말이 귀신에 대해 경고하는 말로만 알고 큰 걱정을 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무당은 다시 사정하는 말로 제발 놓아주어요. 어찌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눈을 딱 감고 더욱 힘차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무당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이전부터 안씨의 눈치를 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계책을 생각해냈다. 무당은 곧 안씨의 아내를 불렀다. 부인, 먼저 귀신을 달래야 하겠으니 붉은 콩 한 되와 쌀 2되, 그리고 두어 자되는 무명배 토막을 소반에 받쳐가지고 오십시오. 이 말에 따라 안씨의 아내가 그대로 준비해 소반에 받쳐들고 오니 무당은 그 소반을 받아 안씨 가슴 위에 얹고 몇 마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하고는 다시 안씨 아내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반을 가지고 집 동쪽으로 50호 바깥에 나가서 땅에 내려놓고 큰절 37번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르니 안씨 아내는 조심스럽게 소반을 들고 대문에서 동쪽으로 50호를 세면서 걸어나가서 그곳에 소반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천천히 21번의 큰절을 올렸다. 이와 같이 절을 올리는 동안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안씨의 아내가 절을 다하고 소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남편은 심장병이 나아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안씨의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본 무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안씨의 아내가 나가서 절을 하고 오는 동안 방 안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씨 아내는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안씨 아내는 오로지 남편의 병이 완쾌된 것만을 좋아하면서 그 무당을 매우 영험이 있다고 후하게 대접했다. 군장 태을과 마주 앉은 파로는 마음속으로 조바심이 일었지만 꾹 참고 태을이 먼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주변 얘기거리를 늘어놓다가 정작 해야 할 말이 나올 시점에서는 태을이 헛기침으로 말을 끊곤 했다. 파로가 찻잔을 다 비울 때까지 빙빙 말을 돌리던 태을은 파로가 그만 일어서 가려고 하자 조심스럽게 가슴속에 숨겨둔 말을 꺼냈다. 만나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며칠 후 왕께서 저희 고을에 행차하십니다. 파로는 들었던 엉덩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며 태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희 고을로서는 둘도 없는 영광이지요. 거기까지 말을 마친 태을은 이미 다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왕께서 행차하시는데 저희 고을에 마땅히 대접하거나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태을은 물끄러미 파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파로는 말끝을 흐리며 태을의 다음 말을 재촉했다. 을의 따님의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요? 파로는 태을이 얘기 도중 뜬금없이 딸의 나이를 물어오는 게 어딘지 석연치 않았지만 순순히 대답했다. 올해 16이오만. 태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침착하게 말했다. 왕께서 우리 고을에 행차하시면 따님을 진상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파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자가 금덩이보다 더 귀한 내 딸 벽화를 왕께 올리는 진상품쯤으로 치부하다니. 부하를 사귀며 얼굴이 굳어져가는 파로를 쳐다보며 태을이 말을 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만 잘 되면 따님은 왕의 총애를 받아 대궐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듣기 싫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오. 내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파로는 태을이 더 뭐라 말을 꺼내기 전에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나뿐인 외동딸 벽화는 어려서부터 금지옥엽으로 곱게 키웠고 처녀가 된 지금은 미색이나 성품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딸을 왕께 진상품으로 올리자니 파로는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화가 났다. 군장 태을이 분명 자신을 얕잡아보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부하가 치밀었다. 파로는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며칠 밤을 지샜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왕을 맞을 채비를 하느라고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그러나 파로는 갈수록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하던 것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걱정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혹 군장 태을이 이번 일을 꼬투리 삼아 우리 식구들을 못살게 구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군장의 의세로 우리 벽화를 억지로라도 왕께 진상할지도 몰라. 파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물론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온종일 냉수만 연신 들이켰다. 벽화는 아버지가 며칠 전 군장 태을을 만나고 온 다음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평소 아버지는 다소 고지식하긴 해도 원래 성품이 유순하고 착하신 까닭에 그리 큰 곤란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무슨 말 못할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 언제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상심에 차 보였다.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는 것이나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나 여름도 다 지나 어느덧 가을인데도 연신 찬물만 들이켜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리고 가끔 마당이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이상했다. 벽화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하루는 저녁 설거지를 끝낸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다소곳하게 앉았다. 아버님 혹 마음속에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기신 거예요? 벽화의 말에 파로는 딴청을 부렸다. 아니다, 아무 근심도 없다. 벽화는 채근하듯 다시 여쭈었다. 아버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번에 군장 어른을 만나고 오신 후부터 아버님의 모습이 전과 달라지셔서 그렇습니다. 벽화의 말에 파로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영감. 벽화의 말이 옳아요. 군장 어른이 뭐라 그랬어요? 딸과 아내가 이렇듯 채근하자 파로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태을과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파로의 얘기를 들은 아내는 안 될 일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웬일인지 벽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잠시 후 벽화가 결심을 굳힌 듯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군장 어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좁은 고을에서 가난한 촌부의 아내로 사느니 대궐에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호화롭게 살고 싶어요. 벽화의 부모는 생각지도 않은 딸의 말에 적이 놀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딸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고는 속으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며칠 후 약속한 날짜에 왕을 모신 행차가 고을에 도착했으니 이가 바로 신라 제21대 소지왕이다. 마을에는 곧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고을 백성들은 횃불을 환히 밝혀놓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가물을 즐겼다. 소지왕도 오랜만에 편안한 심정으로 신하들과 술잔을 돌리며 얼큰한 흥취에 젖어들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무렵 고을의 군장 태을은 소지왕 앞에 고을의 진상품을 바쳤는데 정성스레 포장한 큰 함이었다. 신하들은 상당히 부피가 큰 함을 보고 어떤 물건일까 하는 표정으로 어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소지왕은 술 한 잔을 쭉 들이켜고 난 후 한 신하에게 함을 열도록 명했다. 명을 받은 신하는 서둘러 함을 싼 보자기를 풀고 함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함 속에서 나온 것은 곱디 고운 처녀였다. 첫눈에 보기에도 미색이 출중했을 뿐더러 아리따기가 이루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소지왕을 비롯하여 좌중에 앉은 신하들은 홀린 듯 함 속에서 나온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고 홍조 띤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다. 소지왕의 황홀해하는 표정을 곁눈질로 훔쳐본 태을이 뭐라 말을 하려는 순간 왕의 엄명이 떨어졌다. 지금 당장 대궐로 돌아가겠다. 어서 행차를 준비하라. 신하들은 물론 군장 태을은
당혹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벽화는 그저 멍청하게 서 있다가 왕의 언명이 떨어지자 함속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소지왕이 버럭 역정을 내며 대궐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벽화의 마음은 반반이었다. 왕의 후궁이 되어 대궐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무슨 우환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마음을 졸였다. 그것은 벽화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리고 10여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벽화와 그 부모도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 초가을 따가운 햇살이 조금씩 짧아져가는 9월 중순 어느 새벽, 환한 보름달이 천지사방을 은은하게 비추며 점차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였다. 난데없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파로는 달디단 새벽잠에서 깨어난 부스스한 얼굴로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뉘시오? 문을 여시오. 뉘신지 말을 하시오. 문을 열면 알게 될 것이오. 파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리고 몇 걸음 뒤편에 또 한 사람이 희미한 새벽빛 속에 서 있었다. 옷차림새를 보아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한 파로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때마침 마당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벽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어험, 방에서 나오는 벽화를 본 손님 중 한 사람이 가볍게 장기침을 했다.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던 벽화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다. 왕께서 어인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그와 동시에 파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파로의 아내도 얼른 마당으로 내려와 소지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문을 두드렸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왕께서 여기에 온 연유를 잘 알 것이오. 그러니 알아서 잘 모시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남자는 소지왕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폐하, 소신은 궐로 돌아가 폐하께서 몸이 불편하시어 오늘 하루는 국사를 잠시 물리시고 쉬신다고 전하겠습니다. 그 말에 소지왕은 다시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파로는 얼른 소지왕을 벽화의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파로의 아내는 정성껏 벽화의 몸단장을 시켰다. 단장을 끝낸 벽화가 고운 자태로 방으로 들어가 소지왕 앞에 다소곳하게 앉자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소지왕이 입을 열었다. 내가 대궐로 그냥 돌아가서 서운했느냐? 벽화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없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내 너의 미색에 한눈에 반했으나 주위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돌아갔노라. 그러나 내 오늘 너를 다시 찾은 것은 너를 이제부터라도 평생 내 곁에 두고자 함이니 지난 일을 잊고 내 마음을 받아다오.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벽화는 소지왕의 정성 어린 말에 가만히 눈시울을 붉혔다. 진주처럼 영롱한 눈물을 흘리는 벽화를 품에 안고 소지왕은 어린아이를 다독거리듯 그녀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이윽고 방이 불은 꺼지고 한 번 닫힌 방문은 다음날 정오까지 열릴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벽화는 소지왕의 후궁이 되었고 이 일은 신라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다.